5단원 3차시 논증하는 글쓰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다행히 이제 뒤에 있는 논증 방법까지, 논증하는 글 쓰는 과정까지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앞에 보니까 논증 요소를 고려해서 글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 글까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거기까지는 좀 고려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긴 할게요. 자, 일단은 논증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논증, 저번 단원에서도 사실 우리가 저번 학기에서도 한번 했었죠.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논리적으로 나의 주장을 다른 사람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증명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논증하는 글쓰기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개관부터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339쪽입니다. 자,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주장하는 글쓰기 단원이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려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를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으면 환경보호를 안 했을 때 우리가 뭐 한 100년 뒤에는 해수면이 몇 센티미터 증가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시를 제시를 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이나 견해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적절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그래서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살짝 드러내주고 본론에서 이제 근거를 통해서 강화를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결국에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한 매체를 써서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점이나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글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장하는 글에 뭐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논설문, 건인문, 연설문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논설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죠.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설파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하고요. 건의문은 말 그대로 뭔가 문제 상황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해결 방안을 이런 해결 방안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 설득하는 거니까 건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연설문은 다른 사람들, 보통 이제 다대 1이죠. 1대 다 관계, 여러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감화시킨다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 감정에 동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연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모두 다 설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글이란 얘기고요. 이런 애들은 주장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타당한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해야지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주장을 다른 사람한테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종류가 있으며 주장 명료하게 하기, 타당한 근거 들기,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이런 논증하는 글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갈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사실 제가 여기까지 들어갔을 줄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면 제가 유인물을 미리 드렸을 텐데 따로 드리진 못했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1학기 때도 이걸 나눠 드렸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자, 논증 방법 파악하면 읽기 단원인데 사실 이거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뒤에까지 논증하는 글쓰기 뒤에 부분이 사실 이 내용인데 이게 안 들어가긴 하지만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만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논증하는 글쓰기 단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었죠. 이때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논증 방법,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잘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논증 방법에는 뭐가 있냐? 기억나시나요? 귀납, 연역, 유추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위에 있는 개념은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논증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라고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얘기한다. 혹은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 등등을 얘기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이래서 논증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 논증을 우리가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논증 방법이라는 게 뭐 있었다고요? 귀납이랑 연역이랑 여기 사이에 끼어 있지만 유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좀 되살려 볼게요.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개별에서 일반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귀납은 특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경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결론이 나올 거야 라고 했을 때 귀납인 것이고요. 연역은 사실 일반에서 개별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을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그 상식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연역이었어요. 대표적인 종류에 뭐가 있었죠? 3단 논법이라고 해서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뭐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이 연역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뭐 그런 애들이 있고요. 유추는 사실 귀납의 범주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유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걸 우리가 유추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 대상이 있고 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른 대상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유추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데요. 저랑 같이 한번 언급하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개별에서 1번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나비는 알을 낳는다. 매미는 알을 낳는다. 나비와 매미는 공충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개별적인,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사례죠. 나비 보았고요. 매미 본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을 따졌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개별적인 것에서 곤충은 알을 낳는구나 라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갔을 때 개별을 통해서 일반으로 가는 거 귀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 논증하는 글쓰기에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귀납이 보통 본문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근거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개별적인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 일반적인 결론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귀납을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귀납의 특징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특징이 뭐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례를 관찰을 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례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뭔가 거짓인 게 있으면 그 내용이 주장이 전부 거짓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근거가 참이라도 주장이 완전히 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추를 먼저 좀 설명을 하면 유사한 걸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운동선수는 경기의 규칙을 따라야 하고 개인도 그래서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나 개인이나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더 쉬운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A라고 하는 애가 공부를 잘하고 뭐 착하다. 그리고 성격도 좋다라고 했을 때 B라는 친구도 공부를 잘한다. 그리고 갑자기 너무 빨리 얘기해서 선생님 앞에서 무슨 얘기인지 살짝 까먹었어요. 미안. 자, A라고 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한다, 착하다, 성격도 좋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B라고 하는 친구가 공부를 잘한다, 착하다. 그러면 걔도 뭐 할 것이다? 뭐 성격도 좋다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가 유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3단 농법이 대표적인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모든 인간은 죽는다. 당연한 거죠. 이게 대전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대상 누구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런 개별적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 게 당연해. 그죠? 이런 결론을 냈어요. 개별적인 대상에 대한 결론을 낸 거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대전제, 일반적인 대전제에서 어디로 간다? 개별적인 대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연역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도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했을 때 A는 B이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C, C는 A다. 그러니까 C는 뭐한다? B, 죽는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해당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환하는 것도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였고요. 연역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결론 부분에서, 논증하는 글쓰기에서 결론 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강화하고자 할 때 나오는 것이 연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연역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 결론의 내용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로 제시된 일반적 원리가 참이면 결론은 항상 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가 참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죽으니까 당연히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애들이 논증 방법인데 제가 사실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다고 했었죠.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고 내용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여튼 들어갑시다. 여기 앞에는 참조만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340쪽에 있는 우리 활동 1번에 있는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막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논증 요소 파악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 이 논증 요소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논증 방법이랑 또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면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그 논증하는 글에서는 뭐가 있어요? 나의 주장이 있죠. 그렇죠? 주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이유. 자,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유를 뒷받침해 줄 만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 봐봐요. 여기서 주장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이유하고 근거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애들을 우리가 이유라고 하고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사례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뭐가 잘 나오냐? 이런 객관적인 근거하고 직접적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구분하라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민트 초코는 맛없다. 민트 초코는 맛이 없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장은 민트 초코는 맛없다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로 뭘 들 수 있어요? 민트 초코는 치약 맛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치약 맛이 나기 때문에 음식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맛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실제로 뭐 우리 반 친구들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친구들이 한 37명 이상은 치약 맛이 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런 것만 봐도 치약 맛이 난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걸 보면, 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수치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유하고 근거를 정확히 구분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장하고 이유와 그 근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제가 앞에 설명했던 논증 방법에 대한 설명도 아마 논증하는 글쓰기에서 언급될 수 있는 그런 시험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들어갈 글 보도록 할게요. 이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이칠 권리가 무엇이냐 미리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SNS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소통망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 살면서 제일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왜냐면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 권리도 있어. 알 권리는 좀 들어봤겠지. 내가 이 정보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권리를 알 권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알 권리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내 정보가 너무 과다하게 노출되는 게 싫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잊혀져야 되는, 좀 이중비동이지만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잊혀야만 하는 그런 정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잊힐 권리인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잊힐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서 규정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래 논설문이고요.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성격, 설득적인 논리적이에요. 자신의 주장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잊힐 권리를 법제화.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법제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특징은 외국의 사례나 통계 자료를 들어서 독자 이해를 돕고 있다.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설득력 등등등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 법조항을 인용을 해서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볼 건데요. 어쨌든 이 논증하는 글쓰기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출제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증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장하고 이유하고 근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정리, 서술상의 특징, 이 이칠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든지, 아니면 서술상에서는 뭐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너네가 찾을 수 있느냐를 물어볼 거고요. 세 번째, 갈래하고 성격, 논설문의 성격, 설득적이다, 뭐 그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논증하는 글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앞에서 색깔 썼던 거랑 크게 다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란색이 중요한 거고요. 연두색이 형식이고요. 좀 얇은 파란색이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굵은 파란색이 근거입니다. 얘네들은 좀 구분을 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영상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필기를 하고 있죠. 시간이 좀 모자라더라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건 필기를 합시다. 가능한 다 하는 것이 좋지만 시간상의 여유가 없을 때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론 부분부터 들어갈게요. 자, 누리소통망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SNS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냥 발달해서 좋은 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도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상에 대해서, 원래 서론 부분에서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는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또한 SNS를 발달해서 우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의 숨겨진 의도는 왜 이런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개인정보를 지금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개인정보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된다? 이칠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칠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글쓴이의 주장을 살짝 엿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에 2014년에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것도 얘들아 따지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신뢰성, 타당성, 설득력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재판소는 정보 주체가 자신에게 해로울 것이 우려되거나 지워지길 원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봐봐요. 이게 정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칠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지울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잊힐 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유럽에서는 이 잊힐 권리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 오케이, 너 잊혀져야만 돼 라고 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이미 2014년에 도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잊힐 권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피해가 분명한 불법 정보는 임시로 차단하거나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봐봐.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러면 잊힐 권리랑 관련되어 있는 내가 뭔가 권리, 내 개인적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그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냐? 있어요. 있는데 자,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나죠. 자, 이게 포인트야.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게시 당시의 기준으로 불법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불법이 아니거나 너무 피해 사실이 적을 때에는 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어? 없어.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주관적인 거야.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지. 이걸 통해서 유럽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비해서 뭐하다? 좀 이 법적 제도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따라서 자, 다른 말로 하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정보의 침해나 악용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 봐봐요. 이 사람의 주장이 뭐예요? 우리도 유럽처럼 잊힐 권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보장해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잊힐 권리의 법제화입니다. 그죠?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겠죠. 자, 일단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유 체크할게요. 얇게. 자,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뭐 비유법이에요. 지규법. 자신이 원하지 않은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뭐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공개할 권리도 있지만 더불어서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 그러니까 공개권도 중요하지만 삭제할 권리, 숨길 권리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게 권리로서 보장이 돼야 되는 거다. 뭐가? 잊힐 권리는 원래 권리로서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권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다시 개인의 삭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삭제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유럽연합은 2018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제17조에 삭제권을 명시했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에서, 앞에서부터 유럽 얘기 계속하네요. 이런 해외 사례를 통해서 삭제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서 이미 인정이 된 사례를 들어가지고 삭제권이 꼭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근거입니다. 구분을 하세요. 이유하고 구체적인 사례는 근거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당연히 신뢰성, 타당성, 설득력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정보를 올리고 공개할 권리처럼 삭제할 권리도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 그래서 삭제권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봐봐. 앞에서부터 우리나라랑 유럽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해서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법이 있어요. 자, 근데 봤는데 어떤 법이냐?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는 분명히 자유나 뭐 이런 비밀과 자유가 침해받으면 조금이라도 침해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원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경우에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저해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법을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헌법 내용에 저해된다, 위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전달되는 인터넷,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현대의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막으면 사실 효과는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찾고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쵸? 내가 막말로 SNS에 내 정보를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 내 사진 하나 올렸어.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캡처를 해가지고 아무데나 올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까지 알아 몰라? 모르죠. 거기까지 내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개인의 범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자? 국가적으로 법제화를 해서 법으로 설정을 해놔서 그것을 보장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따라서 삭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보 주체가 예측할 수 있는 피해도 예방할 수 없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SNS 상에서 내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 내 정보가 다른 사람한테 퍼날라질 가능성이 있잖아. 알고 있는데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내가 이거 삭제시킬 권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자가 예측할 수 있는 피해도 예방할 수가 없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법제화해서 사전 예방을 하자. 이칠 권리를 통해서 굳이 퍼져나가야 되지 않는 정보들을 막는, 사전에 막는 걸 목표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삭제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의 문제점, 정보 주체가 예측 가능한 피해도 예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삭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관련된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두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최근 개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털기. 봐봐요. 지금 신상털기에 대한 정보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상털기는 뭐야?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소위 말하면 좌표 찍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막 우르르 달려서서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고 뭐 어디에 거주하고 그다음 직업은 뭐고 막 이런 것들 다 캐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논란이 되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너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도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또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다. 2023년 4월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이칠 권리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다. 자, 그러면은 이칠 권리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칠 권리를 법제해야 된다. 이유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칠 권리랑 관련된 시범 사업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임시로 들여보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청났다는 거예요. 사업이 시행된 지 2달 만에 3,488건이나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건 사람들이 진작에 이칠 권리가 꼭 필요해서 이거를 요청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범 사업인데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칠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칠 권리의 법제화를 바라는지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론의 내용을 통해서 이유가 두 가지네요. 하나, 삭제권이 원래 우리한테 권리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칠 권리의 법제화를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하자? 이칠 권리를 법제하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이칠 권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칠 권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디지털 이칠 권리 사업이 더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게 이칠 권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도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칠 권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를 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칠 권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리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뒤에서 주장하고 근거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341쪽이고요. 옆에 자료실 먼저 보도록 할게요. 논증 요소 보면요.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주장, 이유, 근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발표 한번 해놨고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논증 요소는 필자가 내세우는 의견인 주장, 그죠? 그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인 요인, 직접적인 요인이 바로 이유가 된다고 했고요. 그걸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바로 근거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알파로 필자의 주장에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 의견, 예상 반박이 있죠. 거기에 대한 재반박, 이 논증 요소의 뭐 중심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 나타나 있는 주장하고 이유, 근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제, 자, 주장.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 왜요? 삭제할 권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권리도 있으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칠 권리를 법제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뭐였어요? 일단은 앞에서 삭제권을 유럽연합에서 인정했다라고 했죠. 2018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제17조에 삭제권을 명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이칠 권리 시범 사업을 실행한 지 두 달 만에 3,488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된 걸 봐서 사람들이 이미 원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주장, 이유, 근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해두셔라. 발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글에 추가적으로 내올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할 수 있는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을 써보고 이유와 근거를 얘기해보자. 자, 뭐 이런 반박과 거기에 대한 재반박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볼게요. 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개인의 잊을 권리보다 공공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다. 그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보통 어디에서 얘기를 하냐면 정치권에서 얘기를 해요. 정치권에서 우리 아직 여러분들은 투표권이 없지만 투표를 하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 투표 기간에는 그 투표 후보자 있죠. 그 후보자에 대한 그 정보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범죄 이력이 만약에 있는지 아니면 뭐 뇌물을 받은 적은 없는지 혹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 공개되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개인정보 침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뇌물 받은 거 공개 안 하면 공정성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물론 공공의 알 권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힐 권리보다 공공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그런 개인적인 정보라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나 신상털기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도 벌어지는 사회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개인의 잊힐 권리보다 공공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울질을 해봤을 때 공공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뭐도 중요하다?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반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플러스 알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자, 반론. 권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힘 있는 집단에 의해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침해를 막는다라는 이유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뇌물을 받은 거를 숨긴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반박을 하면 되냐? 봐. 언론 기사와 같이 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구정을 두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사안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안을 미리 마련해서 그런 경우에는 잊힐 권리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다만 개인적인 정말 그 뭐 공적인 그런 상황 속에 나오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잊힐 권리를 무조건 보장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잊힐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력이나 자본과에 연관되어서 공적인 진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거나 따로 세부 규정을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렇게 공적인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공정성이 저해가 될까 봐 걱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혹은 사회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때는 잊힐 권리가 아니라 사실은 알 권리가 좀 더 중요시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유럽연합은 언론의 기사를 잊힐 권리의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하는 글쓰기까지 이 단원까지 들어갔었던 게 시험 범위인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